자, 황희가 처음 관직에 올랐을 때 왕이 누구였냐면요. 고려 32대 왕 우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황희의 나이가 14살이었습니다. 14살. 14살. 와, 빠르다. 중일. 네, 맞습니다. 14살부터 직장 생활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14살. 자, 그런데 아니 황희가 어떻게 14살이란 이른 나이에 일을 시작할 수 있었을까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사실 그럴 수 있는 방법이 있었어요. 오, 그거. 음서제도. 예, 맞습니다. 야. 문서제도? 맞습니다. 음서. 황희는 음서로 과거를 치르지 않고도 14살의 나이로 관직에 나갈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리고 황희는요. 27살이 되었을 때 과거에 급제합니다. 이때 황희는 개경에서요. 성균관, 생도들을 가르치는 성균관 학관이 됩니다. 품계도 없었던 말단직에서 품계도 얻고 더 높은 직급으로 황희는 새 출발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황희의 이 새로운 시작은 겨우 3년 만에 막을 내립니다. 황희가 실직자가 된 겁니다. 실직자? 왜였을까요? 너무 잘하고 있었는데. 자, 황희 앞에 역사가 뒤바뀌는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대체 무슨 일일까요? 고려가 망해요. 맞습니다. 와. 바로 1392년 나라의 주인이 바뀐 사건. 맞아. 고려가 망하고 새로운 왕조의 나라 조선이 들어선 겁니다. 나라가 망하고 순식간에 백수가 된 황희. 자, 그런데 조선이 개국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황희를 찾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대체 누가 황희를 찾았을까요? 이성계? 네, 맞습니다. 태조 이성계는요, 황희가 똑똑하고 행실도 단정한 사람이라면서 자신이 직접 황희를 조선의 관리로 임명합니다. 자, 그렇게 황희는요, 고려의 우왕, 창왕, 공양왕에 이어서 조선의 새로운 왕 태조를 자신의 4번째 왕으로 모시게 됩니다. 자, 이후 황희는요, 이전과 같이 성균관 생도를 가르치는 성균관 학관으로 복직을 합니다. 게다가 조선의 왕세자 교육을 담당하는 관리 정칠품, 세자 우정자로 또 임명이 됩니다. 그리고 3년 후 1395년에는요. 왕이 옳지 못한 일을 할 때 바로 잡을 수 있도록 그 옆에서 보조하면서 말을 올리는 그런 관직 정육품 문하부 우수비로 또 임명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 황희가 이렇게 연이어 승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잘하니까요, 이들. 그렇죠. 태조가 듣던 대로 황희는 특출나게 일을 잘하는 관리였던 것이죠. 자, 그렇게 이 조선 조정에서 황희는 승진을 거듭하면서 일을 참 잘하는 신하로 자리매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황희가 39살이 됐을 때 그의 인생에 가장 큰 변화를 준 인물이 조선의 왕으로 등극합니다. 누구겠습니까? 이방원. 맞습니다. 바로 조선 3대 왕 태종 이방원이었습니다.
태조와 정종에 이어 6번째 왕 태종을 모시게 된 황희. 그리고 43살이 되던 1405년 황희의 관직 인생을 확 바꿀 사건이 벌어집니다. 조정의 신하 중에는 마땅한 자가 없습니다. 다만 황희가 참으로 적합한 인물입니다. 자, 누군가 황희를 추천하고 있는 겁니다. 자, 어떤 자리에 지금 황희를 추천했을까요? 바로 지금의 대통령 비서실장과도 같은 지신사였습니다. 지신사, 그러니까 누구보다 왕 가까이에서 왕을 보필하는 관리가 바로 지신사입니다. 지신사. 지신사는 가장 가까이에서 왕을 돕는 조력자였기 때문에 또 이 사태를 꿰뚫어보는 통찰력도 필요했습니다. 왕의 심기를 잘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건 물론이고요. 문제가 일어났을 때 정확히 원인을 알아내서 왕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조선의 지신사는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지신사요. 2명? 단 1명. 왕과 나랏일을 의논하는 비서, 이 막중한 임무를 황희가 맡게 된 겁니다. 예, 황희는 아주 일을 잘 맡아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왕의 측근이기 때문에 입이 무겁고 비밀을 잘 지켜야 되는데 이런 내용들을 굉장히 잘 자기가 지키고 이렇게 잘 수행했던 걸로 보입니다. 태종 곁에서 황희는 계속 함께 일하면서 능력을 인정받았습니다. 이건 황희가 지신사로서 일을 잘했고 또 비밀을 잘 지켰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게 지신사로 임명된 이후요, 황희는 전국을 결정하는 일에 깊이 관여하게 됩니다. 황희는 태종 곁에서 자신의 능력과 인품을 인정받고요, 제일 먼저 의견을 나누는 상대가 됩니다. 약간 진짜 센스 있고 감각 있고 그렇죠. 빠르빠르. 왕을 그렇죠. 옆에서 잘 도와줄 수 있는 맞습니다. 사람이어야 돼요. 왕이 뭔가 이렇게 막혀 있을 때 시원하게 긁어줄 수 있는 그런 능력까지. 자, 그런데 태종의 무한 신뢰를 받고 있던 황희가 태종에게 폭탄 선언을 한 일이 있습니다. 자, 대체 무슨 일이었을까요? 탄선. 1408년 어느 날이었습니다. 한 관리가 황희를 찾아와선 노발대발 화를 냅니다. 자신이 관직에 채용되지 못하니까 황희가 인사비리를 저지른 거 아니냐라고 따지는 거죠. 오. 왜 황희에게 따졌을까요? 황희가 입김을 넣을 수 있는 위치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제일 왕과 가까우니까 어쨌든. 네. 새로운 관리를 뽑을 때 태종은요, 종종 당시 지신사였던 황희에게 의견을 묻고 결정했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서 원치 않게 논란에 휘말리게 된 겁니다. 황희는 태종에게 처음으로 이걸 요청하죠. 뭐였을 것 같습니까? 첫 사직에 대한 관한 내용을 이때 처음 한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사직 요청을 올린 겁니다. 태종은 황희를 어떻게 대했을까요? 오히려 황희에게 더 많은 권한을 주려고 합니다. 와. 다음 해인 1409년 황희는 형조 판서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형조는 조선의 핵심 관청 중 하나였죠. 자, 오늘은 여러분에게 조선의 핵심 관청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교과서에 잘 나오는 별점 체크 포인트 6조. 6조. 이거 들어본 것 같아요. 오, 그래요. 자, 이 6조에는요, 황희가 판서직에 오른 형조를 포함해서 총 6개의 중앙관청이 속해 있습니다. 6조는요, 이게 어떤 지역에 모여서 서로 마주보고 있었거든요.
이 관청이 있었던 곳이 어딘지 아세요? 어. 여기가 지금 우리가 자주 가는 곳이에요. 을지로 삼가. 국립문. 국립문. 안국역. 광화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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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네 맞습니다. 바로 광화문 광장. 자, 이 광화문 광장은요 조선 시대에는요 육조 거리라고 불렸습니다. 아. 자, 육조 거리가 어떻게 조성됐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죠. 자, 여기입니다. 여기가 지금 이제 광화문이 있겠죠? 그 앞에 여기가 지금 세종로 거리 아니겠습니까? 네. 와. 네, 지금 이게 지금이나 그때 똑같은 거예요. 아, 진짜요? 네. 아. 자, 먼저 병조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조. 자, 병조는 무슨 일을 하는 곳일까요? 지금으로 본다면. 군사, 국방부. 그렇죠, 맞습니다. 지금의 국방부처럼 군과 관련된 일을 합니다. 국방부. 네. 자, 그리고 형조. 바로 지금의 법무부처럼 법무부. 법률을 관장합니다. 자, 다음은 그쪽 아래 공조는요. 지금의 국토교통부와 같은 아. 토목공사를 와. 맡았습니다. 자, 다음이요. 자, 여기 지금 2조가 있습니다. 2조. 이가 리? 뭘까요? 리. 관리. 그렇지. 아, 관리. 자, 관리의 등용, 승진, 좌천을 담당했던 곳이 바로 이 2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인사혁신처와 같은 그런 곳이 되겠죠. 자, 그리고 다음 예조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처럼 나라의 큰 행사나 과거 시험을 총괄합니다. 자, 마지막 6번째. 자, 이 호조는요. 지금의 기획재정부처럼 나라의 돈을 관리하는 곳입니다. 아. 다 있네. 그렇죠. 네. 이것도 시험에 많이 나오나요? 많이 나옵니다. 아, 특히 그래요? 이 세종로 여기 가시면 이런 거 보면서 아, 옛날에 여기 육조거리였고 여기서 굉장히 많은 관리들이 오고 갔던 그런 길이구나. 이런 것도 한번 알아두면 재밌겠죠. 네. 네. 그리고 이 6관청의 우두머리를 판서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아. 장관. 장관인 거죠. 그래서 병조판서, 형조판서 이렇게 하는 그렇죠. 자, 아까 태종이 황희한테 어떤 자리를 줬죠? 거예요? 형조판서. 아이고, 그렇죠. 바로 형조판서.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뭐 어떤 자리를 준 거예요? 법무부 장관. 법무부 장관. 법무부 장관. 법무부 장관이 임명이 된 겁니다. 중요한 자리가. 그럼요. 엄청나죠. 자, 그런데 황희가 형조판서만 했을까요? 겸이 됐어요? 자, 한번 확인해 보시죠. 1409년 형조판서를 받은 이후 네. 1411년 병조판서, 1413년엔 에? 예조판서, 뭐야? 1415년엔 말해도 자, 이조판서와 호조판서, 말이 돼? 1416년엔 공조판서. 와, 아니 그러면 황희의 약간 육조나들이인가요? 그럼? 그러니까 계속 최고위 관직을 주는 거네요. 그렇죠. 와. 황희는 지신사로 발탁된 지 약 10년 만에 육조판서를 모두 다 역임한 겁니다. 와. 태종은요, 황희를 자신의 친복처럼 의지하면서 국가 전 분야의 높은 관직을 두루 거치게 합니다. 태종에게는요, 이 황희만한 신하가 없었던 거예요. 아. 태종은 황희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내가 죽는 날에 황희가 따라 죽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좀 무섭긴 하네요. 오. 거울에 픽셀 있었는데. 아니, 얼마나 황희를 아꼈으면 죽어서도 함께하겠다는 의미잖아요. 아, 그죠? 너무 이렇게 믿었나 봐요. 그렇죠. 자, 이런 상황에서 웬만한 신하들은요, 황희에게 반대되는 의견을 쉽게 내놓지 못합니다. 태종이 신하들과 의견 차이로 부딪히면 태종의 뜻이 전해지도록 황희는 그 사이에서 의견을 조율합니다. 황희는 지금까지 누구보다 태종의 마음을 잘 간파하고
빈틈없이 국정을 운영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1416년 황희가 태종과 정반대의 의견을 내면서 정치적으로 정면 충돌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 사건 이후로 황희는 인생 최대의 시련을 겪게 됩니다. 세자 저하께서 종묘에 직접 글을 올리시고 날마다 근실하며 뼈저리게 반성하고 계시옵니다. 이제 그만 입궁을 허락하시옵소서. 경은 세자가 진실로 반성하고 있다고 생각하시오. 그러하옵니다. 이런 일을 겪으시고 어찌 반성을 하지 않겠사옵니까? 그 말에 책임질 수 있소. 예, 책임질 수 있사옵니다. 딱 반대되는 의견이었네요. 그렇죠? 자, 여러분 이 두 사람은요 지금 누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당시 세자 누구? 양녕대군. 양녕. 맞습니다. 양녕대군. 자, 여러분들 양녕대군 우리 얘기했습니다. 맞아요. 어떻게 기억하고 계십니까? 양녕대군은 항상 사고를 치고 이상한 구멍 만들어가지고 도망가고 개구멍 만들어가지고 도망가고. 여자 만나러.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렇죠, 그렇죠. 자, 이 양녕대군요 밤마다 궁밖 걸다가 방탕한 짓 저지르고 있습니다. 장차 왕이 될 세자의 비행을 알게 된 태종의 마음 어땠겠습니까? 답답하죠. 아. 걱정되고. 그렇죠. 걱정은 태산처럼 쌓이고 화가 끝까지 났겠죠. 이걸 본 황희, 세자의 나이가 어립니다. 와. 황희는요 양녕대군의 나이가 어려서 실수한 거라면서 감사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양녕대군의 행동은 이후 어떻게 됩니까? 좀 상황이 안 좋아졌었죠. 네. 더 나빠지잖아요. 그죠? 끝내 양녕대군이 신하의 첩을 몰래 궁궐에 들였고 임신시킨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태종은 분노를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양녕대군에 대한 황희의 믿음은 확고했습니다. 결국 1418년 참다 못한 태종은 황희 부릅니다. 좀 와봐라.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오랫동안 나를 섬겨서 내 마음 잘한다고 생각했다. 항상 나를 위해 목숨을 바치리라 생각했는데 넌 도대체 왜 이러는 것이냐. 그리고 태종은 이렇게 덧붙입니다. 너 혹시 세자에게 아부하려는 것이냐? 아하, 그럴 수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게 아니고서는 태종은 황희 행동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태종이 이 말을 들은 황희 과연 뭐라고 답했을까요? 신의 얼굴이 붉어지고 출줄 눈물이 납니다. 무슨 마음으로 전하를 저버리고 세자에게 아부하겠습니까? 와, 사회생활이 진짜 어려워. 힘드네요. 굉장히. 힘들죠. 어떻게 태종은 황희의 이 말을 믿어 주었을까요? 아마 또 음. 태종이 좀 마음이 약해지지 않았을까. 이때 태종은요 아부하려는 뜻이 없다는 이 황희의 말 믿지 않습니다. 이렇게 끈끈했던 황희와 태종 사이는 양녕대군 문제로 그만 와장창 깨져버립니다. 아, 끝내 태종은요 황희를 멀리 남원으로 유배 보냅니다. 이걸로 끝이었을까요? 아니요. 황희의 지위와 혜택을 모두 빼앗고 평민으로 만듭니다. 아유, 네. 너무한다. 신문지 사회에서. 평생 그렇게 잘 해놓고선 그쵸. 그 말 한마디에. 그쵸. 유배지 남원에서 황희의 주변은요 늘 시끌벅적했습니다. 황희처럼 높은 관직을 지낸 관리는
유배를 당했어도 여전히 중앙정계에서 입김이 셌거든요. 이때다 싶어가지고 막 연줄을 내려는 사람들이 막 줄을 서서 찾아온 거죠. 그러나 황희는 일절 만나주지 않습니다. 만약 황희가 유배지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있다라는 소식, 이 소식이 태종의 귀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황희가 딴 마음을 품고 있다고 의심받을 수도 있고 또 태종의 심기를 거스를 수도 있습니다. 황희는 온몸으로 자신에겐 다른 뜻이 없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속지 않은 마음으로 유배 생활을 이어간 거죠. 그런데 황희가 유배를 떠난 그해 조선에는 엄청난 변화가 있었거든요. 바로 태종이 세종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상왕으로 물러난 겁니다. 세종의 즉위 이후 여전히 황희는 어떤 상태였다? 유배. 그런데 황희가 남원으로 유배당하고 어느덧 4년이라는 시간이 흐릅니다. 1422년 찾아오는 손님마다 내쳤던 황희가 누군가를 맞이하더니 부랴부랴 짐을 쌉니다. 누군가? 자,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화기를 남원에서 불러 돌아오게 하였다. 태종은 황희를 싫어했잖아요. 그리고 유배까지 보냈는데 네. 그 말은 좀 풀린 건가요? 태종이 황희를 믿고 의지했던 만큼 실망이 컸던 건 맞습니다. 자, 그런데 태종은 황희를 유배 보낸 후에도 유배지로 사람을 보내가지고요, 황희의 소식을 전해 듣고 있었습니다. 태종은요, 황희가 자신을 원망하긴커녕 깊이 후회하면서 근신하고 있다는 것을 들은 거죠. 이후 태종은 황희의 진심을 알게 됐고요, 오해도 모두 풀게 된 겁니다. 진심이 통한 거네요. 그렇죠. 근데 교수님 4년이라는 시간도 있었고 다른 신하들도 있었을 텐데 왜 굳이 황희를 다시 추천한 건가요? 태종은 후계자를 위해 왕권의 위협이 될 야심이 커 보이는 신하들은 사전에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신하를 붙여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신사부터 육조의 판서를 다 경험했던 황희란 인물이 거기에 가장 부합했던 인물이었기 때문에 추천을 했던 걸로 보입니다. 야사에 따르면요, 태종은 나라를 위해서는 황희가 없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면서 두 팔을 벌려 황희를 환영했다고 하죠. 자, 이렇게 4년 만에 중앙조정으로 컴백한 황희. 그런데요, 황희가 돌아오고 3개월 뒤 태종은 세상을 떠납니다. 황희는 자신을 믿고 지지해준 태종을 떠나보내게 된 것이죠. 이때 그의 나이 어느덧 60세. 이제 황희는 세종을 보필하면서 다시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1년 후 황희가 61세가 되던 1423년 세종은요, 당시 예조 판사였던 황희에게 뜻밖의 명령을 내립니다. 뜻밖의 명령? 세종은 이렇게 말하죠. 황희를 강원도 관찰사로 삼겠다. 강원도 관찰사요? 왜요? 세종은 왜 황희를 강원도로 보낸 걸까요? 세종이 황희의 직급까지 낮추면서 강원도로 보낸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당시 조선은요, 세종 즉위 후 무려 3년 동안 아주 극심한 흉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강원도가 심각했습니다. 강원도에서는요, 병에 걸리거나 굶어 죽는 백성들의 원성이 끊이지 않았거든요. 허위 기록만 가지고 회개하다가 구항할 때에 이르러 창고에 저축된 것이 없으니
그들이 국가를 기망함이 이보다 심함이 없습니다. 자, 이게 무슨 내용일까요? 조선시대는요, 백성이 힘들 때 곡식을 꿔주고 가을에 이자를 붙여받는 환자곡, 환곡이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강원도 관리가 백성들에게 환자곡을 빌려주고 돌려받지도 못했는데 받았다면서 장부를 조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환자곡을 제대로 거두지 못한 관리에게는요, 파직이나 유배라는 큰 벌을 줬거든요. 그런데 흉년은 계속됐고 관리들은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부터 끄자라는 생각에 이거 환자곡 받았다고 거짓 장부를 쓴 거예요. 이 악순환으로 결국 창고는 텅 비어버린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강원도가 겪고 있는 문제의 원인을 단번에 황희는 파악합니다. 그리고 황희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제일 먼저 가짜 장부에 가려져 보이지 않았던 진실을 파악합니다. 게다가요, 강원도 인구수 파악하고요, 기근으로 발생한 떠도는 백성의 수, 농사를 짓지 못하는 땅의 크기까지 대대적인 조사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장부를요, 토시 하나 틀리지 않게 정확히 작성합니다. 자, 그렇게 황희의 보고서를 받고서야 세종, 아이고 강원도 실태가 이렇구나 알게 된 것이죠. 그리고 세종은요, 문제가 빨리 해결되도록 쌀을 보내줍니다. 그 결과 3년간 굶주림에 허덕이던 강원도 백성들의 삶이 점차 안정이 됩니다. 이 사건 이후 세종은 황희의 능력을 인정하고 무한 신뢰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게다가요, 1426년에 황희를 우의정에 임명합니다. 그리고 1년 후 또 한 번 좌의정으로 승진시킵니다. 그런데 관직의 꼭대기에 오른 그의 황희에게 믿을 수 없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서 믿을 수 없는 소식? 바로 좌의정 황희를 의군부에 가두라. 갑자기? 왜요? 의군부에? 맞아요. 황희가 엄청난 범죄에 연루된 겁니다. 바로 살인 사건. 살인 사건이요? 네. 대체 무슨 일이었을까요? 이 사건이 일어난 건요, 황희가 좌의정으로 승진하기 이전입니다. 사건은 이랬습니다. 고위 관직자의 아들 서달, 이름이 서달이에요. 서달이라는 선비가 고향으로 가기 위해 지금의 청주 지역이었던 신창현이라는 마을을 지나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때 서달이 마을의 관아에서 일하는 아전과 마주칩니다. 그런데 서달이 그 아전을 향해서 불같이 화를 냅니다. 왜냐하면 감히 아전이 자신에게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전과 서달은 그날 처음 본 사이였거든요. 서달은 화를 참지 못하고 자신의 종에게 인사하지 않은 그 아전을 잡아오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이미 아전은 어디로 갔는지 찾을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렇게 보고를 했겠죠. 그러자 이 서달이 다퉜던 아전이 아니라 마을의 또 다른 아전을 잡아옵니다. 그 예를 갖추지 않았다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있는 다른 아전인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때 길을 가던 또 다른 아전이 이 모습을 보고 소리치는 거예요. 이게 대체 무슨 짓이오?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 이유 없이 지금 사람을 괴롭히고 있는 거니까. 서달, 어떻게 했을까요? 설마. 종을 시켜서요, 그 소리를 친 아전을 두들겨 패라고 명령합니다.
더 큰 일은 죄 없이 매질을 당한 아전이 그만 죽어버린 거예요. 응? 이렇게 고위관직자의 아들 서달은 신창현에서 살인 용의자가 됐습니다. 선생님, 근데 이 사건이랑 황이랑 무슨 관련 있는 거예요? 바로 서달이 황희의 사위였습니다. 잠깐만. 황희의 딸의 남편. 그렇죠. 자, 황희가 이 사건을 전해 들었겠죠. 네. 황희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 황희 성격이면은 감싸주지 않았을 것 그랬으면 같은데요? 좋겠어, 제발. 아무것도 안 했을 것 같은데. 자, 그런데 황희는요, 곧장 신창현에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신창현 출신의 높은 관리를 찾아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설마. 당시 아무리 고위 관료의 가족이라도 살인을 저지르면 중형을 면하기 어려웠습니다. 네. 황희는 관리를 찾아가서 피해자 집안과 합의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부탁합니다. 아. 참 그렇게 완벽해 보였던 황희도 또 마음이 더 약해진단 말이에요. 또. 그런데 황희보다 더 이 사건에 발벗고 나선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황희의 사돈이자 서달의 아버지. 이 사람이 누구였냐면 당시 형조 판서였습니다. 형조 판서면은 법 벌. 어떻게 그게 또 어떡해요? 된대요? 자기 아들을 심판하나요? 자, 지금 황희도 연루되어 있고요. 형조 판서도 연루된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윗사람이 움직이니까 아랫사람들이 알아서 나서기 시작합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사건 조작에 나섭니다. 아이고. 아, 다 같이. 네, 바로 서달 사건을 숨기기 위해서 죽은 아전의 집에 합의를 강요합니다. 아, 이거 한 게 아니고 강요를 했다고요? 네. 결국 죽은 아전의 아내는 관리들의 압박을 이기지 못합니다. 아. 끝내 합의서를 써서 관청에 제출했죠. 그리고 살인 사건은 서달이 아닌 어? 서달의 종, 네. 그 서달의 종이 벌인 짓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과연 어떻게 진실을 알았을까요? 자, 먼저 이 사건의 보고서를 이렇게 쭉 보던 세종이 뭔가 이 보고서의 앞뒤가 잘 맞지를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굉장히 세종이 논리적입니다. 자, 그래서 세종은요, 이 사건을 철저히 재조사하라고 의금부에 명령을 했던 겁니다. 결국 숨겨져 있던 사건의 진상이 모두 밝혀지게 된 거죠. 와. 자, 이러자 이후 조선조정은 발칵 뒤집어집니다. 고위직 관리들은 물론이고요, 내노라는 정승까지 줄줄이 파면당합니다. 황희의 사위 서달은요, 장형 100대의 벌을 받습니다. 와. 어우, 거의 뭐. 죽는 못 거 아니에요? 버텨요. 그렇죠. 못 버텨요. 자, 그렇다면 황희는 어떻게 됐을까요? 황희도 설마 아니 이건 봐줄 수가 없어요. 황희는 65세 고령의 나이로 감옥에 갇힙니다. 와 65세 감옥. 그야말로 황희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 자, 그런데 황희가 감옥에 들어간 다음 날 깜짝 놀랄 일이 벌어집니다. 세종이 황희를 감옥에서 풀어준 거예요. 왜요? 바로 황희를 좌의정으로 다시 복직시킨 겁니다. 와. 자, 황희의 이 복직 소식을 듣고요, 신하들 가만히 있었을까요? 난리가 났을 것 같아요. 아니되옵니다. 그러나 세종은 이런 거센 반대를 무릅쓰고 황희를 원상복귀, 복직시킵니다.
거부할 수 없는 능력. 그러니까 그죠. 그러니까 아무리 그래도 어쩔 수가 없는 그냥 황희를 채울 수 있는 사람은 아직 없었던 것 같아요. 황희가 부적절한 행동을 했던 거는 명백한 사실이었지만 이때 세종이 제위에 오른 지가 전체 제위 기간 중에 3분의 1이 살짝 안 됐을 때입니다. 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앞으로 많은 정책을 짜고 이걸 이룰 만한 능력 있는 신하가 필요했기 때문에 황희를 이렇게 빨리 풀어주고 다시 고위직에 복귀를 시켰던 걸로 보입니다. 맞습니다. 결국 세종에게 황희는요 면죄부를 줄 만큼 정말 중요한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황희가 좌의정으로 복직하고 11일 뒤 황희에게 너무 가슴 아픈 일이 생깁니다. 바로 어머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아, 당시에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관직에서 물러나서 3년간 무덤을 지키는 염악살이를 해야 됐습니다. 황희도 당연히 3년상을 위해서 어떻게 관직을 그만두고. 네 관직에서 물러나겠다고 합니다. 네. 신하들의 이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황희를 참 힘들게 복귀시켰건만 다시 황희를 보내야 되는 세종. 어떻게 했을까요? 일단 왕으로서 뭔가 그래 예의를 지키고 그냥 들어줘야죠. 네. 그런데 세종은요 상을 치르고 있는 황희를 불과 3개월 만에 다시 궁으로 불러들입니다. 3개월이요? 네. 그럼 남은 거는 어떻게 이거를 해? 이제 그만하라는 거죠. 자, 그런데 부름을 받은 황희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보시죠. 신이 조종에 있는 것은 풍속에 누가 될 것이고 거룩한 정치에는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을 것이오며 귀도 먹고 눈도 어두워 억지로 벼슬에 종사하는 것이 감당하기 어렵사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관직에서 일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거절의 의사를 표현한 거네요. 아유 깔끔하네요. 그런데 세종 단칼에 거절합니다. 그리고요 세종은 황희를 붙잡기 위해서 아주 특별한 선물을 보냅니다. 여기서 미니 퀴즈. 네. 황희에게 세종이 보낸 선물은 무엇일까요? 선물? 자, 힌트를 좀 드리면 세종은 정말 이걸 좋아합니다. 미니퀴즈 정답. 네, 정답. 이거는 맞출게요. 네. 네. 세종이 그게 너 그걸 너무 좋아한다고 많이 써져 있어요. 네. 고기. 정답. 고기를 보내줬어요. 맞습니다. 네. 고기입니다. 그 좌의정, 우의정 정도면 고기 사 먹을 수 있지 않나요? 왜 고기를 굳이 또 집에 많을 것 같은데? 아니 고기 왕이 정도는 특별히 사 먹는 먹을 거.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부모님 상 중에는 술과 고기를 못 먹는 게 원칙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나이가 많은 신하들은 그 건강을 위해서 왕이 고기를 내려주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경우에는 고기를 내려주면서 이 고기를 먹고 또 열심히 더 일해라. 그런 의도도 좀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세종이 직접 화사한 이 고기를 받은 황희 어떻게 했을까요? 근데 그러면 그 고기 받아 먹으면 일해야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황희는요 거절합니다. 네, 거절합니다. 오. 자, 그런데 세종은 계속해서 다시 황희한테 고기를 보냅니다. 황희의 거절과 세종의 권유가 계속해서 이어지던 상황. 아니 세종은 그러면은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이에요? 세종은? 집요한 사람이에요. 왕이었을까요? 한번 잡으면 놓지 않는. 놓치지 않네요. 진짜. 집요한 왕이죠. 맞습니다. 결국 황희는 또다시 고기를 보낸 세종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신이 늙어서 병이 날까 가엾게 여기셔서 고기 먹으라고 명하시니 어찌 감히 따르지 않겠습니까? 결국 황희가 어명을 받아들인 겁니다. 와. 황희는요 머리를 조아리고 울면서 고기를 먹었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황희는 세종의 부름을 받고 65세의 나이로 조정에 복귀합니다.
조정으로 돌아온 황희는요, 세종을 도와서 외교, 경제, 국방 등 정말 다양한 분야에 걸쳐 맹활약을 합니다. 그리고 4년이 지난 69세가 됐을 때 황희는 세종으로부터 깜짝 놀랄 명령을 받게 됩니다. 대체 무슨 명령이었을까요? 황희를 영의정으로 삼았다. 영이죠? 아니 사직하려고 했는데 승진한 거예요? 맞습니다. 당시 문무백관 중 가장 높은 관직이었던 우의정, 좌의정, 영의정을 정승이라고 불렀잖아요. 황희가 삼정승을 모두 역임한 겁니다. 와 이건 이게 정말 이런 이력서를 제출하는 사람은 아마 와. 유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경력란에 완전 최고위만 다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대단하다 근데. 그런데 영의정이 되고 바로 다음에 황희는 세종에게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간곡한 부탁을 합니다. 어떤 부탁을 했을까요? 아 근데 방금 누구도 예상을 못한다고 했는데 저희 예상했거든요. 네. 예상은 다 하고 있어요. 자, 이젠 70세가 되는 황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귀는 멀고 눈도 또한 어두워서 듣고 살피는 일이 어려우며 허리는 아프고 다리는 부자유하여 걸음을 걸으면 곧 쓰러집니다. 지기의 해면을 허락하소서 제발. 자, 지금 이거 어떤 부탁을 한 거예요? 나 그냥 이제는 부경하고 뭐 권력 다 필요 없고 제발 시골에서 쉬다가 죽게 해주세요. 제발 사직을 하게 해주세요. 자, 그렇다면 황희의 사직 요청을 받은 세종 어떻게 했을까요? 이번엔 이걸 내립니다. 바로 괴장이라고 지팡이와 의자. 근데 이게 무슨 다른 의미가 있나요? 왜냐면 자기 돈으로 살 수 있잖아요 그게. 물론 도현 씨 말대로 살 수 있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누가 내린 거예요. 왕이. 그럼 거기에 의미가 부여된 거잖아요. 바로 일을 그만두지 말고 계속하라는 거였습니다. 남들은 은퇴하고 노후를 즐긴 나이였지만 세종은 황희에게 은퇴를 허락하지 와. 않았습니다. 괴장을 받은 황희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더욱더 열심히 일합니다. 71세가 된 1433년에는요. 실록에 황희의 이름만 50번 넘게 언급이 됩니다. 그만큼 활약했다는 것이죠. 황희는 자, 괴장을 받고 2년이 지납니다. 황희 나이는 이제 몇 살이 되었습니까? 73. 맞습니다. 어느덧 73세. 황희는 세종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따르지 못하여 걸음을 걸을 때마다 쓰러지고 나니 이는 대개 원기가 쇠약함에 따라 백병이 마구 침범해 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쯤 되면 황희의 상태 이해가 되시죠 지금? 그러니까. 이제 진짜 야, 쉬워야 이건 될 것 정말 같아요. 놔드려야 될 것 같은 그런 모습들. 그런데 세종이 여기에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요? 바로 아직 90살에 이르지도 않았으니 약을 써서 치료하면 되지 않는가? 아니 저희가 아니 이 정도면 거의 노동청에서 신고 들어오거든요. 아니, 그 당시 평균 수명이 40세인 거를 세종도 알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당연하죠. 90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또 1년이 넘어갑니다. 황희는 또다시 사직을 올립니다. 귀가 안 들린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이제 정말 안 들립니다. 와. 정말 안 들립니다. 그러나 세종은 불가하다. 와. 그래도 받아주지 않자 76세가 되었을 땐
3차례나 사직상소를 올립니다. 종기로 피가 그치지 않고 어지럼증이 심합니다. 한 번. 이젠 건망증이 심해서 직접 말한 것도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 2번. 이거 완전 아예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사직서를 가지고 다니는 거 있잖아요. 가지고 다녔던 것 같은데 계속. 겨울철에 천둥과 번개가 심하게 치니까 내가 이렇게 높은 고위관직을 지금 하고 있는데 자기가 부덕한 탓입니다. 저를 파면시키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세종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와 이건 진짜 궁금하다. 먹히나요? 세종은 날씨가 좋지 않으면 그건 과인에게 원인이 있는 것이다. 그러니 사면하지 말고 더욱더 열심히 일하라. 제발 놔주세요. 야, 교수님, 그러면 이 황희는 제 죽기 전까지 은퇴를 못 하는 건가요? 예, 이 황희가 일을 너무 잘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국왕의 마음에 쏙 드는 그런 신하였기 때문에 세종의 입장에서 이렇게 놔줄 생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선물을 내려주면서까지 계속 근무를 시키고 절대 놔주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황희는요, 요즘 말하는 프로 일잘러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진짜. 자, 하지만요, 황희의 사직 프로젝트 끝나지 않습니다. 황희의 사직 릴레이는 주구장창 이어집니다. 1439년 77세가 되었을 땐 전하 하혈을 합니다. 이제 하혈까지 했대요. 그럼 안 되죠. 자, 세종은요, 이번엔 좀 걱정이 됐나 봐요. 그래서 신하에게 황희 문병을 좀 다녀오라고 합니다. 그것도 걱정이 아니고 의심 같은데요? 의심이 맞아. 아니 100% 의심이야. 진짜 누워 있는가 보는.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해라. 그리고 갔다 온 신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자네가 보기엔 어떠한가? 황희의 상태가 어떤지 물어본 거죠. 신하는 이렇게 답을 합니다. 귀가 어두우면 사실이오나 황희는 정신은 온전합니다. 아니 저희가 진짜 이 정도면은 와 너무 심했다 이거. 신하의 말을 듣는 세종. 자, 이번엔 과연 어떻게 했을까요? 황희에게 재택근무를 시킵니다. 세종은 황희를 놓아줄 생각이 전혀 없었던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황희는 은퇴를 할 수 있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미리만 알려주시면 그러니까. 제가 참고 수업을 드릴게요. 네. 기다려보세요. 자, 이렇게 지금 계속해서 황희는 사직을 청합니다. 이러면서 어느덧 80대에 접어들게 됩니다. 87세 황희 또 사직서를 냅니다. 아 제발 이제는 좀. 세종의 답변. 불어한다. 와. 아니, 진짜. 도대체 언제 언제? 사직하는 거죠? 자, 그런데 같은 해 10월 세종은 황희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자, 어떤 명령이었을까요? 바로 황희를 영의정 부사로 그대로 치사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거 좀 어렵네. 그러니까 황희를 영의정 부사로 그대로 그러니까 그대로 유치하겠다. 네, 이건요, 계속 일을 시키겠다는 게 아니라 영예직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 업무 일선에서 물러나는 것을 허락한다는 거였죠. 드디어 은퇴를 하네요. 아이고야. 14살 고려의 말단 관리로 시작된 관직 생활 70여 년. 87세가 되어서야 긴 관직 생활이 끝이 난 겁니다.